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습니다. 사귀는 동안 영혼의 반쪽처럼 너무나 잘 맞는다고 느껴졌던 남자친구와 보통의 커플들처럼 결혼 이후의 삶을 함께 그리며 행복해하고 있었죠.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죠.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저희는 결국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생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파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파혼하게 된 걸 전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준비를 포기하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3년 전 친한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선배를 만나고 있던 자리에 우연히 남자친구가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의도했든 아니든 어쨌거나 그 선배가 오적교 역할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저는 미술로 나름 유명한 미대를 나와서 미술 입시학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명문대를 나와서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요.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내가 찾던 그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눈 지 30여 분 만에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한 면이 있기는 했죠. 반면에 남자친구는 저를 보고도 사귄다거나 혹은 제가 본인에게 반했다거나 하는 생각 자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이성관계 쪽으로는 좀 심하게 쑥맥인 데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공부만 하느라고 연애도 거의 못 해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의 연애는 평범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모든 게 많이 서툴렀던 남자친구였지만 저를 위해주는 마음만은 달랐어요. 그 서투른 모습마저도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아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연애에서 만났던 쓰레기 같은 전 남자친구들과는 딴판으로요. 생각하는 것도 건전했고 생활 태도마저 올곧았죠. 술, 담배도 일절하지 않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이상한 사상에도 빠져있지 않았고 유흥이나 도박에도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남자친구는 공부를 잘했지만 고시 준비를 하다가 잘 안 풀린 케이스였어요. 몇 년을 고시에 떨어지고 무경력으로 나이만 먹는 바람에 급하게 시험을 쳐서 들어간 게 지금 다니는 회사였어요. 하지만 공기업치고 연봉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고시 준비를 하며 들었던 대출금도 갚아야 해서 그나마 회사 생활을 시작하며 모았던 돈도 대출금 상환에 꼬박꼬박 들어갔고요. 우리 집은 사실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 아버지는 남긴 재산도 딱히 없이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요구르트 판매 일을 하시거든. 예전에는 여름에 땡볕에서 일하고 추울 때는 칼바람 맞으면서 걸어 다니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차량 지원이 돼서 많이 나으신 것 같아. 아, 나 뭔지 알아. 그 판매원분들이 타고 다니는 카트 같은 거 말하는 거지? 맞아. 그나마 무거운 거 들고 걸을 일이 없어지셨지.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힘드니까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일하시라고 말씀드렸어. 솔직히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저와는 다른 세상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자랐던 이야기를 해줄 때면 그 와중에도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번듯한 직장에 다닌다는 게 제가 다 대견할 정도였죠. 사실 저희 집은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도 조금 많이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짧게 다녀온 거지만
미술 유학도 2년쯤 미국으로 갔을 정도로요. 중간에 제가 지겨워서 돌아오긴 했지만요. 여행이건 사업이건 공부건 가족들이 돈이 부족해서 뭔가를 못 해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모든 것들이 단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운 좋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남자친구와는 자라온 환경도 보고 느끼며 경험한 것들도 많은 것들이 대부분 달랐지만 딱 한 가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은 3년의 연애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우연히도 영화를 보고 나오던 길에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내용이 하필이면 연인으로 3번을 헤어졌다 다시 만나 결국은 운명적인 결혼을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조금 즉흥적인 기분도 아마 없잖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남자친구는 조금 긴장되는 얼굴로 앞으로 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말로 프로포즈를 대신했죠. 물론 제대로 된 반지를 함께 건네며 하는 근사한 프로포즈는 다음에 다시 꼭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커다란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했던 사정으로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거의 없다는 문제였죠. 당연히 예비 시댁도 보태줄 형편은 아니었고요. 애초에 그쪽으로는 저도 기대한 적조차 없었지만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저의 말에 엄마가 하신 첫 마디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남자친구는 모은 돈도 하나도 없다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다른 건 생략하거나 간소화한다 쳐도 집은 구해야 할 거 아니냐. 수정이 너 신혼집은 어쩌게? 안 그래도 그게 고민이었는데 은행에서 신혼부부 대출 받아야죠 뭐. 생각해둔 위치에 적당한 가격대 집들이 있기는 한데 작은 평수라도 꽤 비싸더라고요. 요즘 아파트 미분양이 그렇게 많다더니 아파트 값은 왜 그렇게 오르기만 하는 건지. 벌써 집까지 보고 온 거야? 마음에 드는 집이 있기는 있었어? 그냥 1년 전부터 저기쯤 살면 좋겠다 싶어서 받았던 집들인데 결혼 이야기 나오면서 남자친구랑 겸사겸사 다시 한번 가서 둘러보고 온 정도예요. 어쨌든 일단 제가 모은 돈에 나머지는 대출받을 생각이에요. 어차피 요즘 대출 없이 결혼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걔가 그렇게 좋아? 사람은 좋다 쳐도 너무 돈이 없대서 엄마는 좀 걱정이다.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하시는 걱정도 충분히 이해할 만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던 걸요. 그런 걸 다 감수할 정도로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만이 어릴 때부터의 제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대충 조건 맞춰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잘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와 엄마의 대화를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일단 한번 집에 데려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생전 못 보던 긴장한 얼굴로 소고기 선물 세트를 들고 나타났더라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다발도 함께요. 저는 제가 하는 농담에도 웃을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옆에서 한참을 놀려댔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나중에는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와 교제를 한 이후로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가족들과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그날 저희 아버지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미리 봐뒀다는 그 신혼집을 사주시겠다고요. 저도 저였지만 남자친구도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죠. 순간 할 말을 잃을 정도로요. 아버지, 방금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집을 사주겠다고요? 그래, 내가 어디 마음에 없는 소리 하겠냐?
우리가 그 돈 대줄 테니까 대출 받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 신혼인데 괜히 대출 받느라고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엄마, 너무 감사해요. 저희끼리 할 생각이었어서 안 도와주셔도 괜찮은데. 그러자 엄마가 놀랍고 감사한 나머지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저희를 보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동욱 씨 보니까 사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되네요. 사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수정이랑 다투지 말고 앞으로 잘 살라는 뜻에서 주는 거니까 둘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수정이는 정말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나중에 부모님이 따로 전화를 주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미리 의논을 했었는데 사실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사람이 괜찮으면 집을 해주고 아니면 이 결혼을 말릴 생각이었다고 하시면서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저희 부모님처럼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지 궁금해질 만큼요. 솔직히 집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몇 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선뜻 자식이 결혼한다고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모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자식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고요. 저는 이제는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요. 남자친구도 몇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꼭 평생을 잘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어쨌거나 이 결혼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집 문제였는데 그게 해결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저희는 둘 다 조금 많이 들뜬 기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앞에는 다른 난관은 하나도 없을 것만 같았죠. 있더라도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고요. 말하자면 거의 무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섣부른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예비시댁을 방문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요. 예비시댁은 남자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던 제가 상상했던 모습 딱 그대로였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는 오래되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죠. 사실 아파트 복도에서부터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곳은 예전 복도식 구조의 아파트였는데 그 좁은 복도에 집집마다 개인용품들을 지나갈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쌓아놨더라고요. 요즘 아파트들은 소방법에 걸린다고 개봉한 빈 택배 박스 하나조차 복도에 내놓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저는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아기 유모차에 커다란 화분들, 장독대에 심지어 책이 한두 권도 아니고 책꽂이째로 밖에 나와 있는 것도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 충격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남자친구의 뒤를 따라 저는 그 짐들을 헤치고 힘겹게 복도 끝에 있는 예비시댁의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예비시댁이라고 별반 다를 것은 없더라고요. 복도에 나 있는 창문 샤시에 주렁주렁 걸린 양파망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할 정도였죠. 다른 물건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런 풍경이 익숙한지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당황했던 속마음을 더더욱 숨겨야만 했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얼굴로 남자친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제일 화사한 걸로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어머,
뭐 이런 걸 다 사왔어요. 꽃은 오랜만에 받아보네. 고마워요.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와 얼굴이 정말 비슷하게 닮으셨더라고요. 저는 품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현관문 앞에서 바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시기도 전에 꽃다발에 먼저 시선이 가 있으신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제 체구보다 품 안의 꽃다발이 훨씬 커서 그렇기도 하셨겠지만요. 예비 시어머니가 실례라기에는 조금 어두운 거실에 다과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집에 어둡나 했더니 사실 형광등 4개 중에 2개가 나가 있더라고요. 확장하지 않은 베란다 너머로는 바로 앞 건물이 동간 간격이 엄청 좁은 상태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집이 깜깜할 수밖에 없었죠. 냉장고에 시원한 음료를 내오시는 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소 오래되어 보이는 가구들과 작은 TV, 그리고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선풍기. 인상적이었던 건 거실에 가족 사진이 참 많다는 것이었어요. 특히나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이요. 보통 어머니들은 아들보다는 딸이랑 찍은 사진이 더 많을 텐데 이 집은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고 독사진이나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음료를 내오신 예비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저희 남자친구의 손을 잡으며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다과상이 작아서 둘러앉은 간격이 너무 좁아 제가 오히려 뒤로 조금 물러나 앉았죠. 그랬더니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나란히 앉으시고 제가 맞은편에 동떨어져 앉은 것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상태로 대화는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 질문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둘이 3년밖에 안 사귄 거면 조금 이른 거 아니에요? 3년이 뭐가 조금이에요, 어머니. 3년이면 사귈 만큼 사귄 거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결혼 정년기에 적어도 결코 이르게는 느껴지지 않는 30대 중반의 남녀가 3년을 만났다는데 대체 뭐가 이르다는 건지 조금 당황스러웠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했고요. 다행히 제가 대답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과일을 집어서 저에게 건네주며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덕분에 바로 다음 질문을 넘어갔죠.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한다고요? 동욱이한테 대충 들었는데 내가 그새 잊어버렸네. 저는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해서요. 참, 그렇다고 했지? 그런데 요즘 문 닫는 학원들도 워낙에 많다고 하던데 학원 수업은 괜찮은 편인가? 바로 대놓고 수입을 물으시길래 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요. 조금 직설적으로 물어보셔서 그렇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큰 돈을 벌 생각으로 열었던 학원은 아니어서요. 그냥 소일거리로 취미 삼아 용돈 버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제가 한 대답이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전혀 차지 않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용돈 버는 수준이어가지고는 앞으로 결혼해서 둘이 어떻게 살려고. 요즘 맞벌이 안 하는 부부가 없을 텐데 월급 수준은 벌어야지. 돈이 필요하면 수업을 더 늘리면 되기는 한데 제가 너무 빡빡하게 일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쉬엄쉬엄 하고 있거든요. 결혼하고 조절할 생각도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열심히 벌잖아요. 수정이는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만 일하면 돼요. 무리하지 말고 학원 일도 즐겁게만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남자친구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 어이가 없으신지 혀를 차시더라고요. 벌써부터 공초가 노릇하고 있는 거냐고 하시면서요. 그 눈빛을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남자친구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그 뒤로도 예비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최근에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때랑은 결혼 트렌드가 바뀌었다나 뭐라나. 정화 이모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아유, 걔 결혼할 때 난리도 아니었잖아. 무슨 일 있었어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남자친구도 사정을 알 정도로 친한 친구분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양가에서 예물이니 예단이니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어. 그런데 요새는 예물이고 예단이고 싹 생략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렇다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결혼할 때 많이들 생략했어요. 그 돈을 차라리 결혼식 비용에 보태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요. 예물이랑 예단은 그렇다 쳐도 아낀다고 혼수까지 저렴한 걸로 넣었다더라. 근데 싼 게 피지떡이라고? 글쎄 그게 벌써 고장났다지 뭐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 쪽을 쓱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요. 애매한 거 사가지고 자꾸 바꿀 생각하지 말고 가정가구 같은 거는 처음부터 제일 좋은 걸로 사야 해요. 괜히 싸구려 샀다가 금세 고장나서 수리가 되니 많이 하면서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동욱이 일하느라 힘들 텐데 퇴근하고 그런 일까지 신경 쓰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차피 가정가구를 가격만 따지면서 저렴한 걸로 채울 생각도 없었고 그러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미리부터 하시는 느낌이더라고요. 문득 제 친구네 시어머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혼수를 사러 갈 때 굳이 동행까지 해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걸로 구매를 하셨다는 이야기가요. 그때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 그냥 웃기기만 했는데 어쩌면 그게 영 남의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보니까 며느리랑 함께 여행 다니는 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 여행은 좋아해요? 네, 저도 여행은 좋아합니다. 나중에 같이 가족여행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 결혼하면 우리도 1년에 못해도 2번 정도는 꼭 여행도 다니고 해요. 아들 며느리랑 같이 해외 다니는 거 그게 내 소원이었거든. 아, 네. 참, 근데 걔네들은 다 며느리가 해외여행비를 턱턱 부담하더라고. 아무래도 계획 짜고 예매하고 할 때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그런가? 제가 이상한 조짐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점점 더 당황스러운 말씀만 골라서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조금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웃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옆에서 조금 당황했는지 얼른 끼어들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며느리 아니고 아들이 내는 거겠죠.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이면 저번에 직장 퇴직 기념으로 가족여행 가신 거라면서요.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그때 축하해드린다는 의미로 낸 거고. 예, 그게 그거지 뭐. 그리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설마 매년 여행 갈 때마다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돈 내라고 하겠니? 언제는 며느리가 다 부담했다고 하시더니 남자친구가 끼어들자 금세 또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조금 진지해지려고만 하면 그냥 해보는 소리다. 말이 그렇다는 거다.
농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담이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애초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올 때쯤에 했던 마지막 대화는 그런 생각에 더 불을 붙였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신혼집도 비싼데 앞으로 대출금을 갚으려면 큰일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에 말씀하신 얘기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들어보니 아마 원래 저희가 구하려고 했던 아파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자세한 사정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다시 말씀을 드렸죠. 감사하게도 수정이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출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나.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 하니? 말씀을 드린다는 게 자꾸 정신없어서 깜빡했네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남자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놓고 티가 날 정도로요. 그전까지는 웃으면서 말씀은 하셨지만 묘하게 쌀쌀맞은 느낌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오늘 처음 뵙는 거라 원래 평소에 표정이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오늘 제가 본 것 중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쁘신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동욱 씨를 직접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요. 돈 때문에 애먹지 말고 둘이서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하긴 내 아들이지만 우리 동욱이가 어디 빠지는 데가 없긴 하잖아요. 대학도 잘 나왔지, 인물도 좋지, 직업도 안정적이지, 성격은 또 얼마나 좋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리가 없지. 그러면서 본인 아들 자랑을 연이어서 하시는데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그만 좀 하시라며 민망하다고 말릴 정도였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제가 막연히 상상하고 생각했었던 모습과는 판연히 달랐으니까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남자친구도 조수석에서 계속 말이 없는 저를 보며 조금씩 눈치를 챘는지 이내 표정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치를 살피며 그러더라고요. 수정아, 오늘 조금 당황스러웠지.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조금 직설적으로 하시는 편이라 본의 아니게 자기 기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실히 직설적이시기는 하더라. 솔직히 말해서 예상 밖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조금 당황했어. 아까 하신 말씀은 다 진심이신 걸까? 난 어디까지가 어머님 진심이신 건지 전혀 모르겠어. 하나도 감이 안 잡혀. 제 말에 남자친구는 본인 생각보다 조금 더 심각했다 싶었는지 바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앉아있는데도 가슴이 다 답답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정면을 보고 있는 제 어깨를 자신 쪽으로 돌려세우고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기분 나쁜 일 있었다면 내가 어머니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아니, 자기가 사과할 일은 아니긴 한데 어머님께서 계속 돈 관련된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조금 예민해지는 건 사실이야. 학원 수입 얘기는 궁금하실 수 있다 쳐도 그 이후로 하신 말씀도 계속 그랬고. 정말 미안해. 네가 기분 나빴을 것 같기는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를 못했네. 진짜 미안해. 그런데 전부 다 진심은 아니셔. 농담 반으로 말씀하신 게 대부분이고. 농담인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엄마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그래 원래. 고치시라고 나랑 여동생이랑 여러 번 말씀드려도 잘 안 되시나 봐. 그래도 앞으로는 자기한테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릴게. 자기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바보같이 착한 제 남자친구는 그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말도 함께해요. 제가 듣고 싶었던 건 절대로 남자친구의 사과나 이런 말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동안 내심 찜찜했던 남자친구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남다른 모습들이요. 물론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원래 일용직 일을 하다 말다 하는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루 벌어서 먹고 일이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반복하시는 한량이나 마찬가지였죠. 어린 자식은 둘인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본인 술값에 바깥에서 먹는 식비로 다 쓰고 있으니 당연히 어머니와 남은 가족들의 고생이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생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원인 모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채감을 떠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가족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었고요. 저와 있을 때도 가족 생각을 계속하는 걸 제가 느낄 정도였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맛집을 가면 이거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겠다. 같은 얘기를 자주 했고 둘이서 경치가 좋은 곳이라도 가게 되면 여기 어머니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중얼거리기 일쑤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가족이랑 사이가 되게 좋은가 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끔씩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저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저희 엄마에게 고민 상담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단 본인 부모한테 정이 많은 게 단점은 아니야.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거지. 아마 나중에 너랑 결혼해서 이루게 될 가정에도 잘할 거야. 그럴까요? 그래. 하지만 애정이든 가족이든 너무 지나친 건 다 독이니까 너도 한번 잘 지켜봐. 네 남자친구니까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니니. 일단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엄마의 말씀에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었고요. 그때까지는 저도 저의 이런 불안감이 막연한 기우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니 머릿속으로는 다시 그때의 걱정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깊은 남자친구라니. 앞으로 결혼해서 고부 사이에 혹여 트러블이 생기면 남자친구가 그 사이에서 조율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듭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일단은 그날의 일은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오고 나서도 저는 계속 심란한 마음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수록 너무나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전화하셔서 잘 다녀왔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아직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결혼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사이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의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선택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뒤에 저희 엄마가 제 자취방에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급한 목소리로 다짜고짜 집에 있냐고 하시더니 금방 택시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집으로 들어온 엄마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이런 모습은 저도 처음인지라 의아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수정아, 방금 사부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 엄마 번호를 어떻게 하시고요? 아니, 그것보다 무슨 일로요? 아들한테 물어봤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글쎄, 대뜸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하시는 줄 아니? 나온 참. 그리고 저는 엄마의 말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신혼집은 알아봐 놨고 그 집으로 결정했으니까 돈도 그렇게 맞춰달라고 하시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혼집을 알아보다뇨? 저희가 이미 신혼집으로 점주고 둔 집은 따로 있잖아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물었더니 그건 우리 집에서 신혼집을 해준다고 말하기 전에 이야기고 기왕 해주기로 하신 거 처음부터 좀 번듯하니 좋은 집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15억짜리로 구했다고 하시더라. 이게 맞는 거니? 네? 15억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집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말들이었어요. 원래 저희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봐두었던 집도 7억짜리였습니다. 나중에는 대출 받으려는 금액만큼 부모님이 대주시겠다고 한 거였고요. 그 돈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15억이라니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금액은 둘째치고 그 심보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본인 아들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그 집도 감지덕지 했던 것이 친정에서 며느리가 돈을 싸들고 온다고 하니 잘 됐구나 싶어서 다른 집으로 알아봤다는 게요. 엄마도 지금 이 상황이 기가 막히신지 말씀을 하다 말다 하시더니 나중에는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집은 기왕 해주기로 한 거고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 15억짜리 신혼집 어려울 것도 없다. 충분히 해줄 여력도 되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할 말이지 받는 입장에서 먼저 꺼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구나. 엄마, 너무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그런 전화까지 받으시게 하고. 아니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동욱이랑 잘 의논해봐. 그리고 사부인이 집을 바꾸자고 상의할 것도 아니고 대뜸 그렇게 정했다고 연락이 와서 통보를 하는 것도 난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엄마의 말씀은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대한 남의 장점만 보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제가 남자친구의 단점을 이야기해도 오히려 편을 들어주던 분이셨고요. 하지만 이건 도저히 편을 들어줄 수가 없게 선을 넘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기겁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실 때도 그냥 엄마들끼리 의논할 게 있다고만 하셔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면서요. 저는 남자친구의 그 안일함에도 화가 났습니다. 본인 어머니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올 줄 모르고 번호를 넘겨드렸다는 것도요. 몰랐다고 하면 다인지. 저는 남자친구와 얘기를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건 답이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혼을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또 미안하다는 말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다는 게 그전까지와는 달랐지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본인 어머니에게도 절대로 2번 다시 저희 부모님께 연락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앞으로 상견례니 결혼식 당일이니 그 밖에도 양가 집안 행사로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어머니가 만나야 할 일은 무궁무진할 텐데 그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돌발 행동을 하실지 마음 졸이며 살 자신은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흘리며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저도 굳게 마음을 먹고 같이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 거절했습니다. 며칠쯤 뒤에 남자친구도 마침내 저희가 헤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는 뜻밖의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아들을 차? 네? 우리 아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렇게까지 매달렸다는데 어쩜 그렇게 애가 피눈물도 없이 냉정할 수가 있니? 그날 봤을 때도 딱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아니다. 차라리 잘 됐어. 귀한 내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한다고 해서 나는 오히려 걱정이 태산이었어. 이제 끝나는 마당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대뜸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막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한 애들이 그림이나 그리는 거지. 똑똑하고 잘 배운 애들이 예체능하고 있겠어? 손주는 엄마 머리 닮는다는데 널 닮으면 애가 얼마나 멍청하겠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청하다고요? 그래! 예단 예물 하나도 없이 맨몸으로 올 생각했으면서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주제도 모른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웃음마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웃음을 터뜨렸더니 저쪽에서는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자기 말이 웃기냐고,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느냐고 하시면서요. 사실 예물 예단은 큰 지출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시댁 사정을 생각해서 생략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생략하지 않은 쪽이 더 나은 형편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정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하는데 웃기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상대방이야 길길이 화를 내든 말든 저는 조금 웃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전화를 해주신 게 감사할 지경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미련과 남자친구에 대한 약간의 동정심마저 싹 사라지게 되었거든요. 본인 어머니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이야기마저 남자친구에게 전달을 할까 하다가 그것도 관두었습니다. 아마 대놓고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서요. 알고는 있지만 본인도 눈 맞고 귀 맞고 그저 모르는 척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 웃기고도 어이없는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한 번 더 저를 찾아왔거든요. 무려 제가 일하는 학원 앞을 약속도 없이 막무가내로요. 그 모습마저 참 배려가 없는 게 그분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찾아온 이유도 끝까지 웃기기만 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였는데요. 평소 모습답지 않게 빙빙 돌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 집이 부자라는 사정이었겠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정 씨한테 잘못한 게 많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하게 되고 자꾸 정신이 없어서 이상한 소리도 하게 되더라고. 수정 씨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때는 내가 뭐에 쉬었었는지 왜 그런 소리를 했나 몰라. 이번 한 번만 이해하고 서로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가 주면 안 될까? 결혼 준비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헤어지면 결혼할 수 있는 커플이 어디 있겠어요. 학원 1층 상가의 카페에서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짓느라 얼굴 근육이 다 파르르 떨리고 있으시더라고요.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애쓰는 모습이 제가 다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아가씨도 우리 동욱이 많이 좋아했잖아요. 아직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제도 모르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뒤늦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그때 내가 했던 말은 아이고, 그 말은 내가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늙어서 주책이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담. 그러니까 아가씨가 한 번만 이해를 좀. 아니요. 저는 귀한 아드님이랑 다시 만날 자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놓아드릴 테니까 15억짜리 아파트에 올 다른 며느리 알아보세요. 그게 저나 저희 집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만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겁을 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허둥지둥 저를 쫓아나왔지만 제 걸음이 더 빨랐죠.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더 이상 나눌 대화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길고 긴 파혼 스토리였습니다. 파혼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3년 동안 연애를 했던 시간들이 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결혼을 결심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이요. 하지만 결혼이 왜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끊지 않는 이상 그 집안과의 만남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요. 결혼은 또 다른 가족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족 역시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만 했고요. 평생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니 신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든 트러블 없이도 무사히 결혼까지 안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했고요. 저는 비록 중도에 파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너무 오래 끌지 않고 상대방의 가족을 미리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막판에 가족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저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말이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